네, 이제 본격적으로 제1세션 논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션은 올해 고위급 정치 포럼의 중점 점검 목표인 SDG 6 물, SDG 7 에너지, SDG 9 산업 인프라 혁신, SDG 11 지속 가능성 도시에 대한 국내외 이행 동향과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총 9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세션을 이끌어 주실 곽재성 국제개발협력학회 부회장님이시자 경희대학교 교수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세션 사회를 맡은 곽재성입니다. 발표자가 많고 시간상 제약이 있어서 바로 발표를 듣고 토론을 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할 텐데, 일단 이 세션은 UN SDG 국내외 이행 현황에 대해서 들어보고, 특히 물, 에너지, 산업, 지속가능 도시 6번, 7번, 9번, 11번 네 섹터를 중심으로 각 국책연구원에서 발표를 좀 해주시겠고, 시민단체에서 또 토론을 각각 좀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글로벌한 차원에서 UN SDG가 어떻게 이행되고 있냐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즉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UN SDG 이행 현황과 국내적인 차원에서의 SDG 현황을 동시에 들어보는 세션이 될 텐데요. 아까 인사 말씀 들으셨을 때 언뜻 하셨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특히 국내적으로 SDG가 잘 실행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아쉬움들을 여러분들이 토로를 하셨는데,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 게, SDG 이전에 원래 MDG라고 있었죠. 새천년 발전계획 또는 새천년 개발계획. 근데 그건 순전히 개도국, 특히 최빈국들의 사회개발 목표로서 8개 목표에 한정해서 2000년에서부터 2015년 동안 이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 이어서 SDG를 종합적으로 만들었어도 이것이 의뢰의 협력국, 개도국에 대한 아젠다인 양 우리 사회에서 처음에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암묵적으로 표시하는데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다양한 주제이고 우리 사회에 국내적으로 주류화하고 인베디드가 돼야 되는데, 국내적으로 그게 좀 잘 아쉽게 미진하지 않았나라는 게 이제 현재 진단인 거죠. 그런데 뭐 우리가 처음부터 잘했습니까? 대한민국은 항상 하다 보면 열심히 뛰어가고, 그 다음에 또 보정하고, 그리고 다시금 빠르게 또 진행하는 또 이런 경쟁력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 왔습니다. 반 왔으니까 나머지 반, 앞으로 7년에 설계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글로벌은 물론이고 국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SDG를 잘 주류화하는가, 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세션 1의 발표와 토론이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차원에서 UN SDG 이행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서 약 15분간 이은주 외교부 과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외교부 개발의제 정책과장입니다. 일단 먼저 저희 국장님께서 다 말씀을 어느 정도 하셨는데, 저희가 매년 이 열린 SDG 포럼을 개최를 이제 같이 저희가 이제 공동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년 같은 경우에는 SDG 차원에서는 사실 훨씬 더 의미가 있는 해인데, 저희가 매년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좀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SDG가 지금 거의 15년 동안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목표를 정의를 해놓고 있는 거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계속 그 이행을 점검하고 있는데, 매년 이 행사를 조금 더 의미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매년 이제 고민을 하긴 하는데, 포맷이 아까 한 번쯤 이렇게 지방에서 돌아가면서 좀 행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라고 또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계속 그렇게 조언들 해주시면 앞으로 또 좋은 행사로 계속 좀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 아시겠지만 2015년에 채택이 돼서 2030년까지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고,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정말 방대한 양을 담고 있고요. 저희가 그 전에 갖고 있던 MDB랑은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다루고 있는 분야도 차원이 다르고,
대상이 되고 있는 국가도 다르고 MDB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개도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어떻게 빈곤을 퇴치하고 기아를 퇴치하고 뭐 등등등 더 나은 미래를 달성해 나갈 수 있을까를 목표로 했다면 지금 이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지속 가능 발전 의제는 우리 삶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더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개도국이건 선진국이건 상관없이 모두 다가 달성해 나가야 되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에 제가 아까 잠깐 그 SDG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9월에 유엔 총회 계기에 SDG 정상회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매년 있는 거는 아니고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 나름 중요한 이행 점검을 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고, 또 하나는 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되고 있는지 그 목표의 가장 중요한 이행 수단이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입니다. 근데 그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어느 시점에 서 있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중요한 고위급 대화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발표가 약간 이 세션에서 성격이 혼자 달라요. 다른 분들은 다 국내적으로 어떻게 이행이 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제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SDG를 달성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국제사회의 SDG 달성에 얼마나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플러스 우리 국내에서 SDG를 이행함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과연 어떤 논의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좀 외교부 차원에서는 공유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슬라이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했던 SDG 포럼에서도 썼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 말에 했었던 민관협력 그 간담회에서도 썼었고, 그리고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SDG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모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패스를 하면 좋은데 이 부분은 제가 잠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목표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목표가 제대로 달성이 돼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모니터링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비단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채택을 한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 마지막에 보면 후속 조치 및 검토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아예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HLPF에서 관련된 모니터링을 한다, 점검을 한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4년마다 한 번씩 정상회의를 갖게 되고요. 그러니까 4년마다 한 번씩 총회 주관으로 정상급으로 이행을 점검하게 돼 있고, 매년 에코속 주관으로 강요급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약간 그 준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4년마다 한 번 오는 게 훨씬 더 사실은 정상급에서 검토를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죠. 글로벌 차원에서 점검을 하기 전에 저희 같은 경우는 아태 지역,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이 속한 지역에서 지역적인 점검이 들어갑니다. 유엔 그 기구를 보시면 그 밑에 뭐 UN 에스캅,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지역들도 다 그렇게 지역 경제위원회가 있어요. 그 지역 경제위원회들이 주최를 해서 이 SDG가 지역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또 가지고 글로벌 차원에서 이제 검토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소스는 제 마지막 그다음에 이제 제가 빼뜨렸군요. 국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이 부분이 저 말고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과 훨씬 더 연기가 되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아무리 지역적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아무리 글로벌 차원에서 검토를 하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그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전문가들이 됐던 정부 사람들이 됐던. 그래서 유엔은 이 SDG가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각 국가들이 검토를 하게 해놨어요. 메커니즘을 만들어놨고, 다만 이행을 인포스 할 수는 없으니까 자발적인 국별 검토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들이 자국의 사정에 따라서 몇 년마다 한 번씩 SDG를 우리가 어떻게 이행을 하고 있는지를 자발적으로 검토를 하게 돼 있어요. 자발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거를 이제 HLPF에 가서
우리나라는 이번에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이 정도 이행이 되고 있고 이 정도는 미진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 있고요. 그 발표를 하게 되면 다른 국가들이 이제 다른 회원국들이 앉아 있으면서 그 같이 토론을 해요. 아, 너희 국가가 이런 부분이 미진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런 것 같냐? 아니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국가들이 UN 그 HLPF에서 발표를 하고 다른 국가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또 앞으로 어떻게 이행을 더 잘해나갈지 고민을 하고 그걸 이제 정책에 반영을 하고 그런 이제 그 인터랙션을 가지고 시스템들이 움직이고요. 그 이 과정에서 제가 생각할 때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럼 SDG 이행을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했으면 그게 문서로 그래도 저희가 좀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매년 사무국에서 UN 사무총장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캅 차원에서도 아태 지역에서 SDG가 어떻게 모니터링이 되고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년 이제 보고서를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UN 사무국에서도 그 사무총장 보고서를 해서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소스가 되더라고요. 아,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우리나라는 이 부분이 미진한데 다 잘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런 나라들이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 좋은 그 소스인 것 같고 또 하나는 글로벌 지속 가능 발전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UN 독립 과학자 그룹이라는 게 이제 설립이 되어 있고 이분들은 오히려 약간 과학적인 측면에서 SDG 이행이 이렇게 돼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분석을 해서 2019년부터는 4년마다 한 번씩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보고서가 나올 차례예요. 2019년에 나왔고 금년도에 나올 차례인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들로부터도 피드백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국가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완성해 나가는 과정인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아마 금년도 SDG 정상회의에서도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참고 자료로 쓰일 걸로 좀 보입니다. 아까 잠깐 그 말씀이 나왔었는데 요거는 그냥 저희가 매년 뭐 이런 체계를 통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제너럴한 스트럭처를 말씀드렸고 요거는 이제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이러이러이러한 회의에서 SDG 이행에 대해서 점검을 했다. 요 정도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말씀 주셨지만 목표 6, 7, 9, 11, 17 이렇게 해서 지금 이행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국내에서 SDG가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보다는 국제사회 전반에서 SDG가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이제 제가 먼저 백그라운드로 말씀드린 다음에 아마 이제 국내에서는 SDG가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다. 요 플로우로 가는 것 같아요. 오늘의 세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코비드 19 때문에 SDG 이행은 더욱더 이제 후퇴를 했다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0년에 저희가 SDG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제프리 삭스 그 캠브리지에 계신 그 분께서 만드는 그런 그 팀하고 같이 만드는 그런 보고서에서 나오는 건데 2020년에 이 SDG 이행 지수가 최초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 2015년부터 19년까지는 그래도 아주 조금이나마 약간씩 이렇게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2020년에는 그것마저도 이제 지수 자체가 하락을 하게 돼서 뭐 코비드 19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그야말로 숫자로 좀 보여주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UNDP에서 나오는 그 인간 개발 지수 그것도 마찬가지로 퇴행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저희 아태 지역 포럼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아태 지역은 지금 현재 이 상황으로 가면 SDG 달성은 2065년에야 가능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밑에 이제 개발 지원 부족분 이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코로나 이후에 개발 재원 부족분 꼭 개발 재원 아니더라도 뭔가 기후대응 그러니까 온갖 위기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재원 관련된 문제가 제일 중요하게 논의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국제사회에서. 제가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참고로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인덱스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몇 등 정도 하는지 제가 작년에도 저희가 공유를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저희가 27위를 했었고 전체 한 데이터 때문에 180개국 이렇게는 못 되고 165개국 정도에서
작년에 저희가 27위를 했었고 금년에는 163개국 중에서 28위. 그러니까 저희 한 27, 8 그 정도에서 저희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나온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에서 저희가 그 주요 내용만 좀 땄는데요. 지금 현재 SDG 관련해서는 절대 빈곤, 뭐 아동 사망률의 하락, 뭐 등등등 긍정적인 동향을 저희가 넣어놓기는 했는데 긍정적이라고는 하지만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익스트림 파벌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진전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저희가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 자체는 완전히 없애는 거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굉장히 지금 모자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긍정적 동향이라는 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2030년까지 저희가 달성할 수 있다라고 담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부정적 동향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2030년에 보시면 극빈층이 여전히 5억 7,500만 명, 여전히 빈곤 3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동, 청소년들, 그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그 숫자도 여전히 크다고 보이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이게 저희는 몇 가지만 지금 넣어놓은 건데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국제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미진하다고 미흡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태지역 관련된 부분이고 지나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사실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기감이 있고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 국제사회는 도대체 앞으로 남은 7년 동안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국제사회에서는 그럼 도대체 무슨 논의를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제가 공유를 드리고 싶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재원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뭐 등등등 그런 정말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그런 재난이 생기면 재원은 한쪽으로 쏠려요. 하지만 국가들이 갖고 있는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이미 다른 곳에서 SDG 달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7년, 8년을 갖고 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중간에 우크라이나가 생겼어요. 그러면 재원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커요. 뭐 저희가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에서 0.7%를 1분 남았다고 하네요. 0.7%를 달성하겠다 이랬었는데 그것마저 번복하는 국가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재원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비단 이제는 SDG뿐만이 아닙니다. SDG, 기후, 환경오염, 생물다양성 지금 위기가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은 상대적으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이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답은요 민간에 있습니다. 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ODA는 국민들의 세수로부터 나오는 거고 세수를 갑자기 늘리긴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텍스 베이스라는 건데 개도국들은 일단 그 텍스 베이스를 늘리는 것 자체도 국내적인 문제 때문에 쉽지 않고 선진국들은 본인들의 경제적인 그 문제들, 인플레이션 뭐 등등등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룸이 크지 않아요. 여력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부분에서 혁신적인 방법이 들어가야 되는데 옛날부터 했던 얘기긴 해요. 근데 이제 민간을 그러면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겠느냐, 이게 요즘의 주된 논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ODA가 과연 민간 재원을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개도국에 정말 최빈 개도국, 그냥 이제 저희 중저소득국 말고 최빈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을 끌어들이는 게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굉장히 리스키하거든요. 기업은 일단은 어찌됐든지 간에 프로핏을 보고 들어갑니다. 그거를 줄여주는 역할을 뭔가 ODA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민간의 손을 잡고 일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과연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모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민간이랑 협력해야 되는 건 그냥 해야 되는 거고요.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되게 마음이 급해지는데요. 그래서 금년에 6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글로벌 재정 조성 정상회의라는 거를 해요. 사실 이거는 계획에 없었던 회의기는 한데 그 마크롱 대통령이
굉장히 그 이니셔티브를 잡아서 이걸 이제 저희가 번역을 한 거고 영어로 하면 Summit for a New Global Financing Pact예요. 문제의식 자체가 재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재원이 부족하고 선진국들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개도국들의 비판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이 그게 아니다. 우리도 충분한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민간과 협력 플러스 뭐 예를 들어 다자개발 은행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도 해결책을 찾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논의가 될지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결과를 또 공유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금년에 SDG 정상회의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COP28이 있죠. COP28이 있죠. 그게 아마 전부 다 재원 관련된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 여기 다 패스할게요. 여기 다 패스하고 이 부분도 제가 아까 저희 사실은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리셨어요. 글로벌 중추국가 저희 지금 정부가 가장 추구하고 있는 게 글로벌 중추국가예요. 보셨겠지만 이번에 히로시마 G7도 가셨었고 대통령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과 기여는 다 한다. 지금까지 우리의 국력과 위상에 맞지 않은 기여를 해왔다. 그거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 글로벌 위기에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라 리더십을 갖고 참여를 하고 예산 관련된 부분도 조금 더 역할을 늘려나가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정부의 정책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이랑 도전 과제 요 세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요. SDG가 워낙 방대해요. 분야도 방대하고 내용도 방대하고 뭐 사회, 환경, 경제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이 매핑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보고서도 나오고 뭐 모니터링도 하고 하지만 그게 정말 신뢰성이 있는 매핑인지 저도 사실은 가끔씩은 이게 수치가 과연 맞는 걸까? 다음번에 보면 다시 UN 보고서를 보면 수치가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비단 국제사회에서 보고 있는 이행뿐만이 아닐 겁니다. 국내적으로도 아마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까 광주시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이게 누가 잡고 하느냐 그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이행이 정말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점검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국제사회도 같이 그냥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야가 다 달라요. 환경부도 들어와 있고요. 외교부도 들어와 있고요. 그러니까 온갖 부처가 다 있어요. 온갖 부처에 SDG 담당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서브스턴스를 담당하시는 게 아니라 다들 그냥 총괄을 하고 있는 거라 그걸 또 딱 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많지 않다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도전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거에 이어진 문제의식인데 데이터입니다. 이거를 하려면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게 알려면 그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통계청도 있으시고 이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뭐 이런 능력이 사실은 출중하죠. 개도국들은 데이터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데이터 자체가 없으면 SDG를 뭘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것 자체가 사실은 매핑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은 사실은 저희가 최근에 디지털 강국으로서 그 개도국들 디지털 격차 줄이고 뭐 이런 데 사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기여를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SDG 이행에 있어서 데이터나 디지털 관련된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일깨우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한국이 조금 더 그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정책 라인을 좀 설정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재원 말씀드릴 때 나왔었는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에요. 이거는 SDG 물론 개발뿐만 아니라 그냥 SDG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볼 때 이건 그냥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입니다. 다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지속가능 발전은 저희가 달성할 수가 없어요. 지금 G20의 의장국이 인도인데
거기에서 협상하고 있는 결과문서에 지속 가능 소비, 지속 가능 생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소비를 할 때도 지속 가능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된다. 생산을 할 때도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할 유인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듯이 제가 볼 때 이거는 비단 재원에서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 발전을 달성해 나가는 상황에서는 달성을 위해서 나가는 길에 있어서는 그냥 저희 전부 모든 사람이 모든 이해관계자가 다 같이 협력을 해야 되고 그거를 위해서 제가 시민사회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거는 정보 공유. 국가만이 가지고 있는 정보 공유 그거를 정보를 그 적절하게 잘 공유를 해주면 그 적절한 타이밍에 좀 정책을 하는데 본인들 좀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이렇게 조정 메커니즘 그 분명 강점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조율을 해서 같이 나아갈 수 있게 협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KI의 안종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17개 목표 중에 6번째인 물과 위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SDG 6번의 목표는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 가능성과 지속 가능 관리 보장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물 SDG 6와 관련돼서도 현재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속도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국제 사회는 현재 수준으로 가게 되면은 2030년까지 목표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최소 4배 정도 빠른 속도로 빨리 진행을 돼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국내 그 SDG 6와 관련된 국내 이행 현황과 과제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우리나라 그 물과 관련된 수자원 현황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우리나라는 크게 4개 4대 강 유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우리나라가 1인당 강우량은 굉장히 좀 많은 우리나라의 강우량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전 지구적인 그 강우량에 비해서 많은 1,300mm가 1년에 내리지만은 우리나라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1인당 그 강우량으로 치면 전 세계 평균의 한 6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또한 이제 우리나라는 잘 아시지만 강우량이 그 계절 간의 편중이 있어서 6월과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많은 비가 내립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상 우리의 물, 수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 지표수를 씁니다. 강, 하천, 호소, 지하수의 이용도가 굉장히 적은 그런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하천의 유량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받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역 간에도 굉장히 불균형한 구조를 갖고 있고 또 물과 관련된 각 용도별로 쓰는 물에 대한 이용에 대해서 서로 경쟁이 치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토가 작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높은 인구 밀도 또 많은 인구에 따라서 토지 이용도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 발생되는 물과 관련된 오염원의 발생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관리도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 기후 변화의 영향이 그게 실제 피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는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발생이 되지만 한 지역은 지금 또 물이 없어서 부족한 상태. 이런 부분들이 기후 변화를 통해서 점점 심화가 되고 있고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기후 변화를 통한 강우량에 대한 강도나 그러한 빈도 또한 가뭄이 발생된 정도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그 SDG 6와 관련돼서 그 유엔에서는 그 유엔 워터라는 유엔 산하 기구에서 전반적으로 총괄해서 이 SDG 6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앞에 그림에 보시는 슬라이드는 이 유엔 워터의 이 포털 사이트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대한 SDG 6와 관련된 현재 지표 현황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개도국은 아니기 때문에 뭐 물에 대한 먹는 물에 대한 공급이라든가 우리가 사용한 물을 오염시키지 않고 처리해서 버리는 상수도와 하수도에 대한 처리율은 굉장히 높은 실정이고요. 또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수질 관리, 그 다음에 하천 관리를 굉장히 좀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도전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물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그 다음에 물 관련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좀 해야 될 도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나라도 SDG 6와 관련돼서 2019년부터 계속 그 모니터링하고 리포트를 좀 내고 있습니다. 뭐 주로 이제 6.1 그 물 공급, 그 다음에 6.2 쓰고 난 물을 처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오염원, 그 다음에 수생태, 물 이용성,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첫 번째 6.1.1이 그 물에 대한, 먹는 물에 대한 공급 부분입니다. 뭐 우리나라는 수도 보급이 거의 대부분 다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거의 99% 이상을 지금 뭐 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표는 미급수 지역을 나타내는 미급수율입니다. 이 부분 또한 지속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하고 계속 관리를 해서 현재는 1% 미만으로 거의 안정된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에 대한 개선 노력도 꾸준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제 개발이 급격히 있었던 1980년대, 90년대 비교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수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대표적인 4대강에 대한 그 치수원으로 쓰고 있는 지역에 대한 수질 현황을 보고 계신데요. 현재 그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으로 보시면 상당히 안정적인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강 같은 경우 팔당댐은 2000년대 이후에도 여전히 수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서 어느 정도 좀 낮아진 상태입니다. 물론 다양한 수질 항목에 따라서 평가하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수질이 점점 악화된다든가 어떤 현재 상황보다 더 나쁜 쪽으로 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물에 대한 이용 효율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 경제 개발의 가장 그 뒷받침이 되는 것이 이제 용수의 공급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생활, 공업, 농업 물 이용이 급격히 증가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련된 물 인프라를 투자를 하고 물 공급을 꾸준히 성장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00년도 이후에는 굉장히 안정된 상태로 이제 그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물들을 조금 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물을 얼마만큼 잘 쓰고 있는지, 물에 대한 효율성을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현재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톤당 약 55달러의 물의 이용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농업 부분과 산업 부분과 서비스 부분으로 나눠보면 또한 다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9년을 기준으로 해마다 현재까지 얼마만큼 이 물 이용 효율성의 가치가 변화했는지를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가장 취약한 것은 농업 부분입니다. 농업 부분은 상대적인 경제적 가치를 와의 관계가 상당히 상관성이 떨어지고 있고, 더 문제는 현재 이런 가치가 오히려 더 저하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농업 부분에서 물 이용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다른 영역보다는 가장 중점적으로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또한 산업 부분도 보시면은 2017년, 18년도에 접어들면서 이 효용 가치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도 우리가 실제 각 산업의 용수로 쓰고 있는 물이 그만큼의 효용 가치를 잘 쓰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 국제기구인 FAO에서 전 세계 각 나라들에 대한 물 관련 스트레스 지수를 평가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물 스트레스 국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평가에서 보신 것처럼 빨간 부분으로 우리나라가 아시아 지역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지표수를 위주로 해서 물을
취수하고 있는데 이용 가능한 물에 대해서 취수하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완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합 물관리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최근에 물관리 일원화, 그다음에 물관리 기본법이라는 법을 만들면서 물관리를 위한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럼을 통해서 통합 물관리를 위한 노력이 굉장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취약한 부분은 재정 부분에 대한 그 지속 가능한 체계를 좀 이루는 부분은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부분은 굉장히 물관리에서 중요합니다. 담수자원에 대한 모니터링이 계속 필요한데요. 그동안 우리가 2000년대 이후에 지표수인 호수와 강에 대한 숲 표면적을 인공위성으로 분석해서 계속 모니터링한 결과를 보시면 상당히 변동이 심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후변화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인공 댐 저수지,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숲 표면적 변화도 굉장히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억하는 2014년, 15년도 충남 서부권 지역이 급격히 가뭄이 있었던 지역을 보시면 굉장히 숲 표면의 변화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물 부분에 있어서 SDG 6와 관련돼서 도전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농업 부분입니다. 농업 부분의 물 이용의 효율성 변화는 무엇보다 지금 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물 스트레스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형적 특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면서 물 이용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홍수와 가뭄 그리고 더불어서 수질과 관련된 부분도 기후변화에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대응하고 적응하고 지속 가능성 있게 물을 이용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발전된 나라로 지속하는 데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도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에너지경제연구원 손인성입니다. 그러면 그 SDG 7번 그 모두를 위한 적정 가격에 신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이라는 그 SDG 7번에 대한 국내 이해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DG가 채택된 과정 그리고 그 이전의 MDG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저기 사회를 맡고 계신 곽 교수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목표 7번이 어떤 식으로 지금 세부 목표가 구성되어 있고 네. 네, 이 부분은 넘어가고 목표 7번이 과연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지표를 통해서 지금 평가를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 7은 총 5가지 세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목표는 2030년까지 적정 가격에 신뢰할 수 있는 현대적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결국은 이거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문제라고 보기는 사실 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지금 최빈국 그다음에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지금 전기나 가스, 석유와 같은 이런 현대적인 에너지에 접근하지 못하고 예전과 같은 그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아마 직접적으로 해당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이 세부 목표에 대한 지표로는 첫 번째로는 전기 접근성이 있는 인구 비율, 청정 연료 및 기술에 주로 의존하는 인구 비율을 지표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부 목표로는 그다음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원 구성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상당히 증대한다라는 세부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대적인 형태의 에너지의 접근성을 보장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에너지 구성원을 가능하면 지속 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변화시켜 나가자, 요거를 동시에 나가자라는 목표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부 목표에 대한 지표로는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효율 향상을 2배 향상시킨다라는 목표가 세워졌습니다. 에너지를 무한정 사용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아껴서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지금 물론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에너지도 사용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데 가능하다면 에너지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사용량을 줄여 나가자라는 맥락으로 이해가 되고, 이에 대해서는 뭐 개별 산업 그다음에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 평가하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뭐 자료의 한계나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해서 1차 에너지와 GDP로 측정되는 에너지 집약도를 가지고 지표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두 가지 목표는 사실 국내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것 같지는 않고, 청정 에너지와 관련된 국제 협력 강화 및 투자를 촉진한다. 그리고 개도국 에너지 공급을 위한 인프라 확대가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세부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앞에 세 가지 내용, 국내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세 가지 세부 목표와 지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2030년까지 적정 가격에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라는 세부 목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금 두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하면 뭐 어디에서나 전기를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뭐 등산을 다니다 보면 설마 여기까지 전기가 들어와라고 하는 곳까지 전기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금 100%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청정연료와 같은 경우에도 그다음에 여기서 청정연료는 뭐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지금 현대적인 에너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가스가 안 들어가는 곳이라고 하면은 뭐 LPG를 통해서라도 전부 다 지금 원하는 형태의 현대적인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지표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전부 다 100%를 달성한 상황이고요.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 더 이행을 힘써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세부 목표 두 번째가 지금 2030년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중을 상당히 증가한다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최종 에너지 소비 중에서 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보면은 2000년에 1%가 안 되는 0.7%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3.63%까지 현재 뭐 절대적인 수치가 높다고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절대적인 수치가 높다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2000년 이후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증가 추세를 보면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는 약 연평균 6.6%로 증가를 했는데 2012년부터 여기는 지금 2019년으로 나오는데 2020년까지는 연평균 10.7%로 최근 들어서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보면은 꾸준하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OECD 회원국들과 다른 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은 아직은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OECD 2015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이 약 12.3%였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2020년 기준 평균 비중을 비교해 보면 약 4분의 1 정도의 수준밖에는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진짜 못하고 있는 거냐, 부족한 거냐라고 보면 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그렇지만은 않다. 2000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비중, 재생에너지 비중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약 8.6%인데 OECD 회원국은 약 3% 정도입니다. 그 얘기는 OECD 회원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이미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도달했다. 어느 정도의 비중을 달성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작이 늦었고 지금 빠르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추세대로 열심히 하면은 되는 거지. 지금 시점으로 끊어놓고 지금 시점에서 봐서 뭐 부족하다, 뭐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재생에너지 보급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로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그다음에 해양, 지열, 바이오, 폐기물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규정하고 보급을 하고 있고, 이 외에 그다음에 연료전지, 그다음에 석탄, 가스와 복합발전, 석탄을 가스로 만들어서 이제 연료율을 높이는 방법인데 이런 것들을 시너지로 정의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2019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인 기준과 맞지 않는다.
국제적으로 이거는 재생에너지로 보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로 보고 있다라는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어서 2019년부터는 그러한 문제들, 그 비재생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고 보급과 통계를 다시 재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재생 및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은 각각 1250만 TOE, 149만 TOE 정도가 돼서 1차 에너지 공급, 즉 국가의 총 공급되는 에너지에서 약 4.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에너지 원별로 살펴보면은 2021년 기준으로 해서 태양광과 바이오 에너지 생산량이 각각 38%, 30.5%로 전체에서 7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 지열 이런 다른 에너지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10%가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대부분의 재생에너지원이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데 이 전력과 관련된 전체적인 개통 안정성 그리고 가용한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높은 목표치를 세웠는데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가용한 잠재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나머지 에너지원 특히 풍력과 같은 부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부 목표 3으로는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성을 2배 증가한다라는 세부 목표입니다. 그 에너지 원단위 우리나라의 에너지 원단위 같은 경우에는 1990년 0.17 TOE per 1,000달러니까 1,000달러를 생산하는데 약 0.175 TOE가 사용이 되는 정도였는데 이게 연 1%씩 연평균 한 1%씩 감소를 해서 현재는 1,000달러를 생산하는데 약 0.13 TOE가 그 소비되는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보면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산업 부분이나 모든 가정 모든 부분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 노력도 있었을 테고 산업 구조 자체가 이제 고부가 가치, 즉 동일한 생산품을 만들어서도 더 비싼 제품을 만든다거나 더 비싸게 팔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꾸준하게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있지만 이제 OECD 다른 이제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를 해보면 이 여전히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OECD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 이 절대적인 수치만 놓고 보면은 분명히 미진해 보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의 해석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우리나라의 그 산업 구조를 살펴보면은 그 철강, 석유화학, 정유 이런 산업들이 그리고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제조업들이 우리나라의 중심 산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국가에서 1,000달러를 벌어들인다고 할 때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업종에서 만든 제품을 팔아서 1,000달러를 벌어들이는 반면에 뭐 서비스업 그다음에 내지는 경공업 등을 통해서 에너지를 적게 소비해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1,000달러를 벌어들이는 나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특성들이 지금 국가 전체의 GDP로는 잡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어쩔 수 없이 뭐 우리나라의 그 수준을 보기 위해서 비교를 하기는 했지만 이 지표만 가지고 우리나라가 못한다, 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부가가치에서 약 27% 정도가 되는데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세 인하로 인해서 뭐 헤드쿼터를 끌어들인 뭐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일본 20%, 그다음에 독일 17%, 미국의 한 11% 정도가 제조업 비중인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4분의 1 이상인 27% 정도가 지금 제조업이 총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해석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과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 개선과 관련해서 이제 그 목표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도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 재생에너지가 급격히 확대될 경우에는 전력 계통의 불안정성이 증대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백업 설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같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뭐 한 3%, 4% 정도 요 정도 수준까지는 사실 지금 기존에 있던 설비 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흡수가 가능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요 정도 수준에서 멈출 게 아니라 이보다 더 많은 비중으로 지금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른 전력망 보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그림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빨간색으로 된 부분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높은 지역이고 녹색으로 된 부분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지역들 분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남부지방, 전남, 전북 내지는 뭐 경남, 경북 정도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맨 왼쪽이 지상 태양광이고 그다음에 가운데가 건물 태양광, 맨 오른쪽이 육상 풍력입니다. 그럼 육상 풍력은 당연히 바닷가 쪽일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대부분이 다 빨간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현재의 전력 가격으로는 경제성을 갖지 못하는 지역이 대부분이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이 남부 지역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남부 지역에서 태양광을 가지고 전력을 생산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력을 대부분 소비하는 지역은 뭐 어쩔 수 없이 뭐 산업 구조나 뭐 인구 배치나 이런 특성 때문에 서울 경기권인데 그럼 남부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결국 전부 다 서울 수도권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이 옮기기 위한 전력망을 확보하기 위한 망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만큼 아까 백업 설비도 필요하고 망투자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의 비용은 지불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모두들 깨끗하게 만든 전기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데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들고 그러면은 그 깨끗한 전기를 소비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그 정도의 비용은 다들 치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있어서 사실 앞에 두 가지 돈적인 문제보다 가장 큰 애로사항은 실제로 지금 재생에너지를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주민 수용성 확대라고 합니다. 사실 깨끗한 전기를 쓰고 싶지만 내 집 앞에서는 싫다. 이게 지금 만연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지금 여기가 경제성을 갖는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앞에 부분에서 녹색으로 해가지고 경제성이 있는 지역을 보여드렸는데 그 지역에 다 넣으면 좋겠지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왜 하필 우리 지역에서 왜 내 집 앞에서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효율 개선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업 구조를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산업 구조 전환이라는 게 지금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 업종들을 억눌러서 산업 구조를 전환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정말 최하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산업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요만큼 키워왔고 지금도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들을 억제해서가 아니라 이 산업에서 뭔가 기술 개발을 통해서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기술 개발을 도와줘서 산업 구조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에너지 효율 개선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에는 에너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가격이 높으면 누구나 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 어떻게든 내가 쓰는 거를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써야겠구나, 아껴 써야겠구나라고 알아서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가격을 올리게 되면 당연히 지금 산업 부분이나 가정에서나 그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적정한 수준이 있을 테지만 어쨌든 가격을 조금 정상화해서 좀 그 에너지 효율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그 시그널을 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그 SDG 7번에 대한 이행 현황과 과제 말씀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다의 김정욱입니다. 시간이 많이 제한되어서 빨리빨리 설명하겠습니다. 그 목표 9번은 인더스트리 이노베이션 앤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해서 굉장히 큰 이야기가 맞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다른 SDG의 이행 목표 설정이 나는 것과 좀 달리 혁신의 지금 그 성과나 그리고 산업의 구조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에서도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도 역시 저성장의 기로에 서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첫째로는 그 보호무역주의가 또 강화되고 또 글로벌 공급망 등이 어느 정도 해체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에이징 파퓰레이션, 그러니까 그 점차적으로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고 저출산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의 성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런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 요 목표 9번에 있어서는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별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별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제조업 그리고 그 건설업, 서비스업 이렇게 대체적인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19 이후로 코로나19 이후로 산업별로 봤을 때는 취업자의 증감이 좀 큰 편차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의 그 증감이나 회복세 등에 비해서 이 대면 서비스에서의 그 취업 수가 감소를 했다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자료를 보시면은 그 연령 계층별, 고용별 현황이나 아니면 산업별 취업자 현황들을 보셨을 때에 그 증가한 것과 그리고 감소한 것이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감소한 부분에 있어서는 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을지, 그리고 증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증가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그 2021년 상반기부터 해서 이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팬데믹 이후, 그러니까 포스트 팬데믹에서의 그 산업들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설업에서는 다소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이 견인을 해왔던 건설업에서 이제 벗어나서 다른 제조업이나 아니면 서비스업 등에서의 증가가 회복세가 뚜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대면 서비스업의 회복은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조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의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산업별로 봤을 때는 이 원동력 자체가 좀 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을 보시면은 역시 유사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전 산업에 있어서 매출액이 좀 증가를 하고 있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그 회복세가 뚜렷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 같은 경우에서는 매출액 증가율 자체가 지금 하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서비스업 중에서도 그 대면과 비대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지만은 그 매출액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산업 생태계 부분인데요. 산업에서의 취업자 수나 아니면 매출액 증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산업 생태계가 건전하게 유지되는 것이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 산업에 있어서 특히 제조업에 있어서 이 대기업의 비중이 크고 대기업에 의존하는 그런 그 의존하는 경제입니다. 그리고 그 추이가 변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숫자나 아니면은 고용에 있어서는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생산성 부분에 있어서는 대기업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격차가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특히 소상공인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지속되어야 되고 오히려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혁신 부분인데요. 혁신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연구 개발 투자 R&D 투자 비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출 지향이고, 그리고 저희가 그간에 이 경제를 견인해 왔던 반도체나 아니면 자동차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연구 개발 활동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GII라고 하는 글로벌 이노베이션 인덱스에 있어서도 세계 6위의 혁신 국가로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계속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혁신 활동에 있어서도 그 총연구개발비나 아니면은 그 연구에 들어가 있는 이 그 연구원들의 그 비중들, 그리고 개발 연구, 그러니까 R&D 인력 등에 있어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연구 개발은 재원이나 아니면 인력, 그러니까 인풋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고, 이거는 공공기관이나 아니면은 민간 혹은 학교 이 모든 분야에서의 연구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성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단 하나 좀 그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저희가 그 많은 R&D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정말 고부가 가치를 낼 수 있는 그 첨단 기술에 있어서의 그 비중은 상당히 좀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부분에 좀 R&D를 많이 투자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밸류 애드들을 조금씩 높여가는 추세인데, 지금 미국이나 아니면은 중국, 또 이 스웨덴 이런 그 혁신 국가들에서 AI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100억 불이라는 수치가 최근까지 나왔었는데, 이 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고 혁신 활동을 이렇게 주도할 수 있는 분야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투자를 아직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후발주자로서 계속 이렇게 따라가고는 있지만은 이 혁신의 이 연구개발 인력 투입이나 아니면은 그 연구개발비의 수준 자체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런 첨단 그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낼 수 있는 이런 그 첨단 산업에 선제적으로 투입하고, 그리고 그런 인력들을 길러낼 수 있는 교육 과정 등이 마련돼야 되는데 상당히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간단하게 해드리면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포스트 코로나 이전의 그런 산업 활동들을 회복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그 선진국과는 달리 저개발 국가에서의 제조업은 큰 타격을 입었었거든요. 수요도 굉장히 감소를 했었고, 그리고 이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불안정해졌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선진국과는 달리 저개발 국가에서의 이 제조업이나 아니면 산업들이 상당히 많은 위축을 받았고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복 추세에 있지만은 그 회복을 완전한 그런 정상 궤도로 가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서 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가 $5,00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5,000 이상을 벌어들이는 그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이 저개발 국가에서는 $134. 그러니까 거의 이러한 차이를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개발 국가들 또 개발도상국 국가들에 계속 독려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 부가가치가 쌓이고 그 국부가 쌓이면서 또 다른 곳에 또 성장할 수 있는 이런 혁신 활동에 투입이 돼야 될 텐데, 지금은 거의 생존 정도만 가능한 정도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로 봤을 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간의 그런 생산성 격차가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또 선진국과 저개발 국가에서의 그런 편차도 있고, 그리고 업종 간에서도 편차가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건전한 그 생태계를 조성을 하고, 그리고 다 같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격차를 줄이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레슨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SDG 11은 도시 목표입니다.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목표입니다. 여기서 제가 우선 왜 도시인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는 세계 면적의 3%만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인 도시에서 살고 있고요. 세계 GDP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를 합니다. 에너지 사용 그리고 탄소 배출의 거의 80%가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 생활 양식이 집중되는 곳으로
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한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시화의 문제는 결국에는 우리 인간 그리고 다른 목표의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뭐 도시 슬럼 인구는 도시 슬럼 문제는 빈곤과 연결이 되고요. 대중교통 같은 문제들은 인프라나 다른 뭐 생태계 문제와도 연결이 되고요. 다양한 것들이 다른 목표들이 이 도시 문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도시는 통합적으로 다른 목표와 함께 대응을 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공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화 문제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앞서서 코로나의 영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에 있어서도 코로나 문제가 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의 90% 이상이 도시에서 확진이 되었고요. 도시 슬럼 인구 코로나 이전에는 약 8억 명 정도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2억 명이 증가한 약 10억 명 정도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도시 문제에 영향을 매우 크게 미쳤습니다. 도시의 세부 목표입니다. 보시다시피 도시의 세부 목표는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주택, 교통, 토지 이용, 문화유산, 재해, 환경 영향, 공공공간 등을 담고 있고요. 이 세부 목표에 따른 이 지표입니다. 제가 조금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다른 목표와 마찬가지로 도시 목표에 있어서도 포용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저렴한 주택, 모두가 접근 가능한 교통 이렇게 포용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지표와 연결이 된다고 했는데요. 뭐 하나 예를 들자면 뭐 11-5-1 같은 경우에는 재해와 관련된 지표이고 이 지표는 목표 13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지표입니다. 11-6-1 같은 경우에는 목표 12인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와 관련이 되는 지표입니다. 이처럼 도시 목표는 다른 목표와 연계돼서 통합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좀 그렇다면 국내에 SDG 11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과 관련된 목표입니다. 한국의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6.6%에서 2020년 4%로까지 진입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주거의 그런 양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최고 주거 기준 미달 가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했지만 이 최고 주거 기준 미달 가구가 수도권과 취약 계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자료를 보시면 일반 가구의 4.5%만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였지만 청년 가구와 소득 하위 가구에서는 각각 약 7%, 8% 정도가 이 비중이 그 정도 차지를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관련된 문제 이행 현황입니다. 대중교통과 관련된 지표에서도 되게 양적인 개선이 있었습니다. 우선 대중교통 접근 시간은 평균 8.11분으로서 2011년 10분에서 약 2분 단축이 됐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의 접근성은 지역별로 격차가 크고 취약 지역과 취약 계층이 존재를 합니다. 일주일간 대중교통 이용 횟수 같은 경우에는 서울, 부산과 같은 대도시는 거의 10회 육박하는데요. 전남, 제주와 같은 곳은 아직 8회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개 이상의 도시철도 노선과 600개 이상의 버스 노선이 집중이 되어 있고요. 포용성과 관련된 지표에서도 저상버스 도입률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저상버스이지만 충남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밖에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약자의 대중교통 접근성에 있어서 지역별 격차가 매우 심하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화, 토지 이용, 도시 계획과 관련된 지표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2003년도에 국토계획법을 만들면서 도시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을 제외한 모든 도시군에서는 도시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고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의무화가 아닌 지역에서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기준에서 34개 시군만이 도시계획을 미수립하였습니다. 11-5는 이제 자연 재해와 관련된 이행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국가별로 비교한 자료를 보시면 재난으로 인한 실종 그리고 사망자 수가 매우 적은 편입니다. 10만 명당 0.21명 정도고요. 자연 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앞으로 기후 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것을 고려를 한다면 적응 역량에 대한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환경적 영향과 관련된 지표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한국의 미세먼지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그 OECD 평균의 약 2배 그리고 WHO 권고 수준인 1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에 한 3배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다른 주요국들은 1990년 이후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공간에 대한 지표 이행 현황입니다. 1인당 공원 도시 면적이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2000년 대비해서. 그래서 지금 1인당 도시 공원 면적이 약 11.6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나 이제 장기 미집행 공원 해제가 2020년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19년 대비해서 공원 면적이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획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 계획상 그리고 관리 계획상에서 도시 공원으로 지정된 면적이고요. 실제 집행은 사실 계획 면적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계획 면적의 한 25% 정도는 미집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생활권 공원까지의 평균 거리가 약 5.4km인데 이 공원 접근성도 지역별 격차가 매우 큰 수준입니다. 접근성을 기준으로 해서 최상위 그 시도인 서울특별시랑 최하위 시도인 광역지자체인 인천광역시를 비교하면 거의 11.4배라는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원까지 도보 10분 이내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을 보면 서울특별시가 77.8%로 매우 많은 대다수의 인구가 10분 이내에 생활권 공원이 있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절반 미만이 10분 이내에 생활권 공원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매우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그 요약을 하자면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급속한 도시화와 그리고 압축적인 성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법제화한다던가 시민 참여를 법제화한다던가 이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택, 교통 그리고 공공공간 등 필수 시설과 공간 등에 있어서 되게 양적 개선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마련을 했는데요. 그 포용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직도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이제 환경과 관련된 지표에서는 아직 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지표에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계속 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지표에서 지역별 격차가 매우 뚜렷합니다. 그래서 지역 간 불균형 문제에 있어서도 좀 해소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환경운동연합의 김종원입니다. 그 앞에 보이시는 그 화면이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 6번 항목의 이름인데요. 건강하고 안전한 물 관리가 지금 우리나라 그 국가 정책에 있어서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나, 이 이름에 걸맞게 되고 있나를 이번에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최근 몇 년간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물 정책에서 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은 4대강 유역의 녹조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2012년 4대강 사업으로 전국 4대강 유역에 16개의 대형 보가 건설이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물길이 막히고 매년 여름 녹조가 대량 발생하는 이런 부작용들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이 그 달성 4대강 유역 낙동강에 있는 달성보의 사진인데요. 그 달성보 상류 쪽을 보시면은 굉장히 짙은 녹색 빛을 띠고 있습니다. 하류 쪽의 일반적인 강의 색깔과는 다르게 상류 쪽은 녹조로 인해서 물이 초록색을 띠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녹조에 포함된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과 같은 여러 가지 독소들이 각종 간이나 뇌 생식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서 해외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강 4대강 유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선 발제에서 그 안종호 본부장님께서 우리나라 물 정책에 관련해서 좀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부 수질 지표가 분명히 개선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 정부도 물 관리를 위해서 각종 많이 노력을 하셨었죠. 그러나 일부 수질 지표가 개선되는 그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녹조 문제는 앞으로도 점점 더 갈수록 심해질 거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심각한 녹조가 현재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도 4대강 주변에서는 녹조 핀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이는 사진이 낙동강 유역의 농수로 사진인데요. 여름철 녹조가 심해질 때면 매년 이렇게 그 농수로에서 버젓이 녹조가 핀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사지어진 쌀이나 무, 배추 같은 농작물들이 마이크로시스틴이 축적이 되어서 시중에 그대로 유통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낙동강 주변 공기 중에서도 그 미립자 형태, 우리가 에어로졸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식으로 녹조 성분이 검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표가 2023년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가 분석해서 발표한 낙동강 영산강 유역의 노지에서 재배한 쌀을 구매해서 저희가 시민단체가 분석한 결과인데요. 마이크로시스틴이 가장 높은 검출량이 프랑스 생식독성 기준 성인 일일 섭취량의 5배에 달하는 양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향후 녹조 문제가 기후위기 상황에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아침 뉴스였습니다. 아마 인터넷으로 찾아보신 인터넷에서 아마 보신 분들도 여기 계실 텐데 어제 낙동강 유역의 합천 창녕보, 창녕 하마보 상류에서 올해 첫 녹조띠가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년에 비해서 한 달 정도 이른 시기라고 해요. 녹조가 수온이나 일조량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만큼 기후위기로 평균 온도가 높아질수록 우리는 더욱 자주 그리고 더 많이 녹조를 보게 될 것입니다. 녹조 문제를 겪고 있는 게 우리나라만은 아닙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그 미국 캘리포니아 클라마스 강에 있는 댐인데요. 과거 이쪽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과거 농업연수 확보와 수력 발전 등의 이유로 많은 댐을 지었습니다. 근데 댐을 짓고 난 이후에 태평양 쪽에서 회귀하는 연어하고 그리고 녹조 문제가 우리나라처럼 많이 심해져서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천 복원을 통한 생태계 회복과 원수 수질 개선을 위해서 여름철에 이번 여름부터 이쪽에서도 댐을 제거하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 또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오염물질 통제와 함께 개방이나 또는 철거 등을 통해서 하천을 복원하는 총체적인 수준에서의 원수 수질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른쪽 표는 2021년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사회 단체가 조사한 낙동강과 금강의 주요 지점 마이크로시스틴 농도 조사 결과인데요. 최대 4,226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미국 환경보호청이 권고하는 수변 레저 활동 기준은 8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입니다. 수치로 단순히 환산해도 몇 배가 되는 수치죠. 한편 녹조 저감을 위해서 저희가 고민해야 봐야 될 지점이 단순히 수질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가 녹조를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현재 환경부에서는 녹조를 먹는 수질으로만 기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먹는 수질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수변에서의 여가 활동 기준 혹은 농작물에서 이제 먹었을 때 이런 거를 실제로 먹었을 때 기준 등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녹조를 관리해야 된다는 점이 주요하게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분별한 하천 개발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는 당연히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연에도 수생태계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수생태계 생물 다양성도 굉장히 많은 수준으로 훼손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오른쪽에 보이는 표는 세계자연기금에서 발표한 지구생명보고서의 표인데요. 1970년부터 2018년까지 담수생물종 개체군이 평균 83%까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야생동물 개체군 평균 감소치가 69%인데 그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죠. 보고서는 인간 생활에 의해서 하천의 그 훼손이 굉장히 심각한 그 주요한 요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가운데 보이는 그 사진이 한국 도심, 그 서울 도심에 흐르는 강에 있는 보인데 농업용 보입니다. 서울 도심에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곳도 아닌데 지금 우리나라의 데이터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런 구조물들만 34,000여 개가 넘는데 용도 상실이나 파손 등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제가 확인한 것만 총 4,400개 정도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런 상태로 하천에 이런 구조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시급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SDG 항목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지금 목표 달성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국가 SDGs 목표 6.51, 6.5.1 서식 및 수면 환경 평가 지수와 6.5.2 어류 건강성 평가 지수를 봤을 때도 하락세입니다. 이거 빨리 달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국가가 지금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맨 위의 표가 그 관련된 환경부의 사업인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이런 구조물들을 철거하는 사업의 예산인데 2021년 최초 편성되었던 게 115억 이후로 2023년까지 지속해서 예산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그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해서 SDG 그 항목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느냐? 과연 달성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지금 굉장히 빨리 하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다음으로 지역 간 불균등한 유술 관리 정책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호남 지역의 가뭄 소식은 다들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자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가뭄이나 홍수 등 수재의 위기가 더욱 예측이 어려워지고 규모도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951년부터 2014년 사이 전 세계 74% 지역에서 돌발 가뭄과 기존 가뭄의 빈도가 모두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 이제 2023년 그 남부지방의 가뭄을 포함해서 1967년, 68년이었죠. 호남 지역 가뭄하고 1994년, 95년 영호남 지역의 가뭄이 주요하게 우리나라 그 가뭄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30년 주기인데요. 앞으로 이런 주기가 계속해서 당겨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앞으로의 수자원 정책은 분명한 것은 앞으로의 수자원 정책은 물을 더 풍부하게 쓰는 것이 아닌 물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쓰는가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분명할 텐데요. 물 공급 안정성 도모를 위해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한국 정부의 경우 관련 지속 가능 목표로 6.4.1 상수도 누수율 관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수율과 관련된 주요 지표로 우리나라가 관리하는 유수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표가 그 지자체별 유수율 2021년 기준 지자체별 유수율인데요. 전국 평균 85.9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95.7% 유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거 환경부에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이 정도 수치를 달성을 하기는 했으나 지금과 비교를 하면은 국가 평균 유수율은 증가했으나 지역 간 유수율 격차 또한 증가했습니다. 보시는 표처럼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가깝게 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토막 수준의 유수율에 불과하고 이번에 주요한 가뭄 지역이었던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72.1%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별 유수율 격차가 심한 주요한 이유로는 유수율 관리 세부 목표, 구체적 이행 체계, 강제성이 미비한 것으로 꼽힙니다. 특히나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에는 전문 인력 및 관리 노하우의 부족으로 이러한 경향이 심화가 되는데 오른쪽 표는 2021년 행정구역별 유수율과 누수율 현황입니다. 특광역시부터 소규모 행정구역으로 갈수록
유수율은 감소하는 반면 누수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상수도 행정구역별 분절로 경영 효율화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공동 목표 수치화 및 정책 수립, 지역별 전문 인력 등을 양성하고 상수도 광역 단위 통합을 통한 수도 관리 효율화를 도모해야 된다는 게 주요한 정책 과제로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후솔루션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재빈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단체는 이번 보고서 작성에서 SG 7번 지속가능한 에너지 부문을 다뤘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는데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이 전력은 생산함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그리고 깨끗한 에너지로, 좀 더 나은 에너지로 인 재생에너지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해 가는 데 있어 많은 상황에서 에너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목차는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계산. 네, 우선은 저희가 보고 있는 국가 재생에너지 이용 정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21.6%에서 30.2%로 증가한 것이 아닌 2021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발표된 30.2% 목표가 2년 뒤인 2023년에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21.6%로 감소했습니다. 국제 에너지 기구는 에너지기구 IEA는 2021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2030년 세계 평균 재생 에너지를 40%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발표한 보고서의 동일한 보고서에서는 9% 포인트 상향해서 49%로 2030년 세계 평균 재생 에너지가 비중을 차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현실적 보급 전망을 반영한다는 이유로 재생 에너지 목표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왜 유독 우리나라만, 대한민국만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을 하향해야 했을까요? 이것을 왜 현실적이라고 판단했을까요? 왜 다른 나라들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상향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앞서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약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평균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해외의 사례들을 많이 배워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맞게 적용하여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상향하고 국제사회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두 가지를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입지 확대를 위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신규 태양광 발전소 보급 용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0년 4.6기가와트를 신규 보급했던 실적이 2022년에는 3기가와트만을 보급했습니다. 정부는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통해서 매년 연평균 3기가와트씩을 보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수치는 줄어들고 있고 이격거리 이슈로 인해서 입지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는 신규 태양광 발전소 보급 실적이 3기가와트 이하로 떨어질 것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산자부는 태양광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각 지자체의 이격거리 조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2017년 1차 발표되었고요. 2023년 올해 1월에 2차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이격거리 조례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격거리 조례를 제외하면은 태양광 조례를 제외하고 이제 사업성이나 REC 보조금과 다른 문제들로 인해 발전소를 지을 수 없는 임야를 제외하면 1%가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북 구미시와 전라남도 한평군이 있습니다. 정부는 태양광 이격거리를 완화히 폐지하여 태양광 발전소를 위한 입지를 확보해야 하고 보이시는 바와 같이 전국의 이격거리를 완화히 폐지하면은 태양광 잠재량은 10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하네요. 네. 빨리 간다고 말하긴 했는데 우선 추가적으로
최근 경기도에서 이제 RE100 달성을 하겠다고 유유부지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공공기관은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를 활용한다고 하였고 유유부지를 활용해서는 최대 김동연 지사의 지금 현재 김동연 지사 임기 내에 9기가와트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와 중앙부처에서도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더 노력하고 이를 함께 선언하고 이행하기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은 해상풍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는 2030년까지 14.3기가와트의 해상풍력을 보급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급 실적은 1%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지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복잡한 인허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입지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 민간 발전사들이 민간 개발사들이 해상풍력을 위한 입지를 스스로 개발하고 하면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고 그 사회적 문제에 대한 비용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개발하고 정부가 그걸 계획함으로써 각 지자체의 이제 주민들에게서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것과 추가적으로 인허가에 대한 문제는 10곳의 관계부처와 29가지의 법률에 적용받고 있는 해상풍력 개발에 대한 개발법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논의하는 것을 저희는 제안합니다. 이것은 해당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같이 모여서 같이 논의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기간을 단축하자는 얘기를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민 수용성 당연히 무조건 확보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태양광 이격거리 문제는 각 지자체에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유로 이격거리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격거리를 해결하는 방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을 막고 있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를 막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을 하려는 의지가 있고 보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이 이격거리 문제를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대화를 듣고 그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를 방안을 마련하고 생각을 함으로써 논의를 함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더욱더 노력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각계각층의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화연대 이원재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특히 정부 섹터 분들이 도전과제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한국 정부가 절대 도전해 본 적이 없는 과제가 문화 쪽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너무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UN SDG나 국가 SDG가 뭐 특정 분야와 관련된 SDG 아니기 때문에 뭐 다 문화가 연결한다는데 연결할 수 있는 아젠다인데 그리고 뭐 국제회의를 가더라도 사실은 리우 플러스 10도 그랬고 문화가 이제 국제적 레벨에서도 문화 아젠다에 대한 지속 가능성의 연결이 약하다는 이야기들은 있죠. 하지만 이제 한국은 그게 그 정도 수준이 아니어서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제목을 뽑은 것처럼 뭐 가로를 쳤지만 어쨌든 문화 분야와 관련된 이행 정책 자체가 아예 부재한 상황이고요. 가장 유일하게 이제 지금 검색을 열심히 찾아보면 전문가 수준 레벨에서 찾아야지 문체부에서 간신히 건질 수 있는 게 이제 문화 다양성 관련된 보고서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 좀 심하게 말하면 조금 이제 과도하게 이게 엎어치기 같은 건데요. 이 문화다양성 협약은 이제 뭐 문화연대 저를 비롯해서 아주 오래전에 이제 그 미국 중심의 미디어 제국주의 이런 것도 비판하면서 프랑스, 캐나다 뭐 이런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시민사회들 중심으로 만든 협약이죠. 대한민국 정부도 이제 그 2009년에 이 협약에 가입했고 사실 UN 프로세스를 잘 아시는 분들 문화정책에서 문화다양성 아젠다는 굉장히 중요한 트랙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게 SDG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이제 무관하지 않지만 SDG는 안 하겠다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의 특히 중후부처 문체부가 SDG에 대한 아무런 페이퍼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보고서를 그냥 엎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다양성 협약으로도 보고하고 SDG도 보고서처럼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도 이 보고서가 그러면 그나마 잘 구성되어 있느냐? 그렇지도 못합니다. 사실은 문화다양성 협약 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과 통합적 정책 접근 자체가 부재예요. 예를 들면 이제 한국은 문화다양성에서 전혀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키지 않는 나라죠.
예, 뭐 여야할 것 없이 뭐 좌우할 것 없이 성소수자 뭐 퀴어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혐오 거의 방치하고 있는 수준이고 조장하고 있는 수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된 다음에 이제 그나마 지키던 표현의 자유조차도 거의 언론에 공식적으로 공개되는 것만 거의 매달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죠. 윤석열차 사건을 비롯해서 이건 이제 문화 다양성 자체가 후퇴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냥 사업 이제 쭉 보면 이제 저도 뭐 국가문화정책 계속 참여해 왔고 국가비전을 만드는 2번이나 참여해 왔지만 최소 수준의 문화정책 구조를 아는 사람들은 야 정말 심하게 그 낮장 사업을 갖다가 다 쏠퇴했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의 보고서 수준입니다. 그 문화 다양성과 SDG 자체의 관점이 없는 보고서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성과적으로 그 사업들을 다 긁어가지고 그냥 보이면 보여요. 산하기관들에게 쭉 뿌려서 올려라 그래가지고 엑셀로 만든 그런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3번 같은 경우에 지속발전 프레임워크의 문화통합하자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정부부터 이번 정부까지 굉장히 큰 문화정책 사업 중에 하나가 문화도시 사업이에요. 5개년으로 거의 200억 정도를 투여하는 어떠한 SG 지표도 없습니다. 문체부에 그렇게 비판을 해도 전혀 SG 지표가 없고 문화도시 정책 자체를 시민사회 섹터나 현장 문화예술계에서 사실은 이런 전환적 관점에서 만든 정책임에도 그런 것들이 전혀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20년 동안 사실 굉장히 비약적으로 성장한 분야가 문화 분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정책도 그렇고요. 그냥 이제 대한민국 문화 정책이 공공 정책이 전 세계에서 어디에서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젠다 자체는. 하지만 실제로 작동하는가 이제 다른 문제인데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K 한류 이러면서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가장 강조하는 정책이 이제 K 정책입니다. 모든 것 앞에다 K가 붙어 있는데 과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부상한 거에 비해서 이런 국제적인 SDG 같은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거죠. 그렇지 못하고 있고 하지만 사실은 문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어떤 지속 가능한 삶과 체제의 토대이자 목표로서의 문화라고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굉장히 큰 목표입니다. SDG 전체. 그리고 두 번째로 17개 지속 가능 목표를 연결하고 이행하기 위한 과정이자 방법으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고요. 그다음에 문화 자체, 예술, 관광, 스포츠 뭐 관광만 상상하셔도 스포츠만 상상하셔도 얼마나 많은 자원과 반생태적인 그런 메가 스포츠 이벤트라든지 관광 개발이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루어진 어느 부처가 하든 대부분의 개발 사업은 다 문화의 곳을 있고 있습니다. 뭐 갯벌에서 뭐 레저 타운을 짓는다라든지 뭐 수많은 이런 것들이 전혀 사회적 감시나 SDG 지표 안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만들어 놓은 문화영향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단 국가의 문화 정책을 수립할 때 문체부 수준이 아니라 SDG 관점에서 지속 가능성과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문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것들에 사실 굉장히 많은 하드웨어, 이 아젠다 9에 뭐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이런 문화 인프라 시설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의 탄소 중 배출이라든지 지속 가능성 같은 지표들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런 것들 문화 영향 평가나 이걸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문화 산업과 관련해서 문화산업과 관련해서도 이런 기반 안에서 문화산업이 어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계속 늘어날 텐데 이것에서 그냥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 민간의 성과를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문화산업이 지속 가능하고 친생태적인 문화의 패러다임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녹색교통운동의 김광일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5분짜리로 진짜 준비를 했는데 제가 잘못 준비한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다른 분들 자료를 보고 제가 이제 평가할 쪽은 이제 SDG 11인데요.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7개가 있지만 지금 이제 4개 단체가 주거와 교통, 도시 이렇게 해서 민달팽이 유니온, 한국도시연구소, 녹색교통운동,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가 이제 준비한 자료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는 점.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주거로 들어가서요. 이제 이행 지표 현황과 이제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지속 감소는 현실적으로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이외에 지옥고라고 불리우는 고시원이나 숙박업소,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같은 이런 지옥고의 거주 가구가 이전보다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돼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기반 수급 가구 수와 재정 집행액 지속 확대와 관련돼서는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공공주택 임대주택 예산이 약 5조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뭐 연차별로 이제 추이를 봐야 되긴 하지만 공공주택 예산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교통 분야에서는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과 저상버스 보급률, 자전거 수단 분담률 이렇게 이제 보급률이나 분담률을 목표로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사실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정체를 하거나 오히려 목표를 매우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 자전거 정책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발표된 자료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가 없을 정도로 자료가 부재한 상황이고요. 나머지 사항들도 목표했던 수치를 이제 초과 달성하는 사례는 아예 없고 하향 수준입니다. 그리고 도시 관련된 지표로서는 시가 주역 내 이용 토지 면적 비율 억제라든지 시민 참여 활동의 예산율 증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평가를 할 수 없었고 현재 도시 외 시가와 구역 외의 지역 개발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지방에서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난개발들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도시 기본계획 이외에 실제 시민들이 직접 생활에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생활권이나 도시관리나 지구단위 계획, 택지개발 같은 경우에 시민 참여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시 기본계획에서도 시민 참여가 공청회라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한데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SDB 11에 이제 1, 2, 3에 제언을 드리면 주택 주거 문제에 관련돼서는 어쨌든 공공 임대주택이 최대한 확보되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공공 주도로 어쨌든 임대주택이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 2020년 자료에 의하면 그 지하 거주 임차인 설문조사를 했을 때 약 80% 정도가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 거주 임차인의 약 60% 정도는 실제로 이 주거 취약계층으로 이런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교통 부분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확대라고만 표현하기에는 조금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발제해서 수도권과 지방의 대중교통의 격차가 심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수치로도 다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특히나 중소도시나 지역 광역권 대도시에 대한 대중교통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다양한 요금 할인 제도, 통합 요금 할인 제도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교통약자 시설 확대는 저상버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도시 계획 전체에 있어서 이 직주 근접이나 대중교통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도시의 물리적 공간을 좀 배분해서 대중교통이나 자전거에게 공간을 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부분에서는 실제 그러니까 말뿐인 시민 참여, 공청회라는 것이 어쨌든 시민 참여의 한 방안이긴 하지만 실제 진행 과정이나 의사의 논의 과정에 실제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게 실질적인 시민 참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 과정 안에 시민들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확정된 이야기들을 가지고 의견을 듣는 자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논의 과정 전반에 좀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나 이제 이 정보 공개 차원에서 정보 공개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제한적입니다. 앞에 이제 기조에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이 정보 공개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표에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제언들을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 부분에서는 수단 분담률로만 표시한 것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대중교통의 최소 서비스 기준 예를 들면 취약하거나 사각지대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인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취약이나 사각지대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이냐 또는 이용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얼마나 만족을 하느냐라는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이 좀 보완 지표로 제시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시 부분에서는
시가와 구역 내의 토지 이용 면적 비율이라고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시가와 구역 내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토 전반에 대한 토지 이용 면적 관리로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야 도시의 팽창이나 지방 난개방 같은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